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끼치는 게 결혼이라고 봅니다. 남자도 여자도 결혼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생각처럼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또 보통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다 보니 내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죠. 그런 이유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자위하고 만족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한 번은 처참할 정도로 실패였고, 한 번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성공했으니까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어리고 철이 없었던 건지 결혼하면 제 인생이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결혼이라는 건 결국 현실이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사랑만 쫓아 남편을 만났던 저는 연예인 매니저 일을 하는 남편이 얘기해주던 연예계 얘기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대박친 영화에 나오는 주연 배우와 형 동생 사이라느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수들과 자주 만난다느니 매니저 일을 다니며 연예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봐야 연예인들 뒤치다꺼리하는 매니저일 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직접 자기 소속사를 차려서 큰 돈을 벌어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또 유명 연예인들과 언니 동생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말에 깜빡 넘어가고 말았네요. 남편이 나중에 정말 소속사를 차리게 될지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었고 당시에도 그 말을 전부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 해도 전 남편이 좋았어요. 남편은 매일 전국을 돌며 밤낮 없이 일하던 중에도 틈날 때마다 제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든 저를 챙겨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랬으니 나중에 호강시켜주겠다는 그 말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의 온갖 감언이설에 넘어갔던 저는 몇 년 동안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에 결국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나고 이제는 새 식구가 됐으니 남편이 더 책임감 있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아이 돌보며 꾸미지 못한 저를 멀리하며 제게 무관심해진 건 물론이고 갑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죠. 결혼 전에는 밤샘 운전으로 지친 와중에도 저를 만나러 오고 어떻게든 전화 한 통이라도 하려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밥 먹듯 외박하는 모습에 저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외박을 한다는 걸 뭐라 하겠어요. 남편도 아이가 생기니 그만큼 부담이 되나 보다 생각하며 저는 남편을 이해하고 밖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을 더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저는 끼니 걸으며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편을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나눌 선물까지 챙기면서 제 나름대로 남편의 내조를 했어요.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남편의 낌새를 눈치채게 됐습니다. 남편이 무명에 가까운 여가수의 담당 매니저 일로 전국의 행사를 다니던 중 우연히 제가 남편이 담당하는 여가수와 나누던 문자 내용을 보게 됐거든요. 평소라면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날은 어쩌다 보게 됐는지 저도 모르게 대화 내용에 눈이 가더라고요. 둘이 이렇게나 친한 사이인 건지 처음 알았던 저는 너무 막역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신경 쓰였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가수고 거의 매일 붙어 다니며 항상 함께 하다 보니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수와 매니저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본능이 저를 떠밀었는지 결국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저를 속이고 그 여가수와 사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 여자의 스케줄까지 확인하며 일일이 알아봤더니 그동안 저한테는 일 때문에 지방 촬영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던 날들이 전부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이 외박했던 날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즐기고 다닌 사진들까지 보게 됐죠.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든지 남편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자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남의 핸드폰을 왜 들고 있어? 설마 내 폰 훔쳐봤냐?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나 당신이 그 여자랑 무슨 사이인지 다 알아버렸어. 안 그래도 저번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핸드폰 열어보니까 이 안에 버젓이 증거들이 다 있네? 나한테 지방에 행사하러 간다고 했던 날마다 그 여자랑 놀러 다니면서 애정 표현하는 사진까지 찍었네. 매니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수랑 바람을 펴?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 나 세연이랑 만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그러던가. 근데 당신 나랑 이혼할 수나 있어? 아직 어린애를 아빠 없이 키울 자신 있냐고. 아내를 속이고 자기 처자식을 두고 바람 피우고 다녔던 남편은 뻔뻔하게도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더러 이혼하려면 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 결심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참하게도 남편의 말처럼 저는 아이 때문에 쉽사리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남편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그 후에는 제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대놓고 보란 듯이 상간녀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 남편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랬는데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쓰레기였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런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참아보려 했지만 그런 인간이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다 싶어서 차라리 혼자 잘 키우자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이번엔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권 관련으로 제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어차피 서로 마음 떠난 거 이제라도 각자 새 출발하는 게 낫지. 대신 합의 이혼해. 당신 은하 데려가고 싶지?
그럼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아니, 당신 하는 거 보면 혹시나 상간녀 소송이니 뭐니 할까 봐서 그래. 우리 세연이가 가수라는 것 가지고 괜한 협박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것만 약속해주면 당신 원하는 대로 애 양육권 당신 주고 위자료도 챙겨줄게.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 5년 미만이라 재산 분할은 못하는 거 알지? 애라도 데려가고 싶으면 생각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바람 펴서 가정을 파탄낸 건 본인이면서 마치 저를 협박하는 듯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한편으로는 제가 이혼하는 게 오히려 저놈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아직 한참 남은 제 인생을 저당 잡아 복수를 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는 바람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따로 복수를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 보물인 딸 은하를 데려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4년이 안 되어 이혼하게 된 저는 그 후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일찍 결혼해놓고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한 탓에 친정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죄송했지만 제게는 이제 책임져야 할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여건과 상황을 생각하면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차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나중에 제 가게를 차릴 생각으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그 식당은 보통 남자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었는데 그 중에는 제가 남편 없는 이혼녀라는 걸 알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만만해 보이는 건지 제가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자꾸 찝쩍거리며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유독 제게 집착이 심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질 나빠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저를 하도 괴롭히는 바람에 경찰도 여러 번 부르고 가게 사장님께서도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겨우 얻은 일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어서 힘들어했죠. 그러다 어느 날 결국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아 끌며 억지로 저를 데려 나가려 했고 그때 어떤 손님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갈 것이지. 싫다는 사람 왜 자꾸 괴롭혀요? 뭐? 넌 뭐야? 네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고 싶어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아저씨, 나랑 일부러 뒤로 간 순간부터는 나 아저씨 어떻게 되든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 생각 잘하세요. 저를 도와준 남자는 저희 가게에 늘 혼자 오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늘 조용히 밥만 먹고 가는 다소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한 저를 도와주려고 나서주더라고요. 다행히도 덩치가 크고 무뚝뚝한 인상의 그 손님이 무서웠는지 저를 괴롭히던 진상 남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던 저는 저를 도와준 그 손님에게 고마운 마음에 그 후로 그 손님이 올 때마다 이것저것 조용히 챙겨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인사를 하고 한두 마디 나누게 되다가 그 손님의 사정까지 알게 됐죠. 알고 보니 그 남자 역시 저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같은 고통을 겪은 탓인지 서로 알게 될수록 비슷한 점이 많다 싶었던 저희는 그날부터 서로를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이 일로 도움까지 받게 되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됐고
그 후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서로 아픔이 있었던 탓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지만 민혁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전 남편도 연애할 때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더 신중해야 했지만 그런 제가 의심을 하며 몇 번이나 민혁 씨의 진심을 확인하는데도 민혁 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 주더라고요. 조금은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민혁 씨를 믿었던 저는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며 재혼을 하고 싶은 제 생각을 민혁 씨에게 전했습니다. 민혁 씨, 우리 이쯤 되면 서로 합쳐도 좋지 않을까? 나 민혁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민혁 씨는 분명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물론 나도 윤지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지금 운영하는 세차장 수입도 새 가족을 만족하기엔 힘들어서 이런 상황에 내가 윤지 씨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돼. 혼자 힘들게 세차장을 운영하던 민혁 씨는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에 되려 저를 힘들게 만들까봐 걱정이 됐는지 저와의 결혼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진실한 사랑을 원했던 저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며 민혁 씨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이듬해 재혼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제 딸 은하에게도 새아빠가 생겼습니다. 재혼이라는 부담감에 걱정도 많았지만 아이는 새아빠를 곧잘 따르며 금방 적응했고 다행히도 제 결혼 생활은 무척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아이도 남편도 안정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과 상간녀가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났죠. 두 사람도 일부러 우리들 앞에 나타났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 우연히도 세차를 맡기려고 남편 가게에 들어왔다가 사무실에 있던 저와 마주치게 된 거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순 없었으니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재혼한 남편도 한 공간에 있었으니까 굳이 제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사무실 안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상간녀가 굳이 사무실까지 들어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오빠, 맞아. 오빠 말대로 정말 그 여자야. 어떻게 그 짧은 순간을 알아봤어?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그쪽이 우리 오빠랑 이혼하기 전에 저랑 몇 번 만났었는데 오빠가 관리하는 가수로도 봤고 오빠 여자친구로도 만났고요. 누군지 아니까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굴어요. 오랜만에 만난 게 반가워서 그러는데. 그쪽이나 반갑지 난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러니까 야 윤지야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은하 관련으로 연락 안 하니까 볼 일이 없었네. 근데 너 여기서 뭐하냐? 세차 일 배우려고? 아니 무슨 여자가 세차 일을 배운다고 해. 너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겠다고 말하면 네 남편이 안 말려? 아니면 못 말리는 건가? 능력이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세차 받을 거면 세차만 받고 나가고 아니면 당장 나가. 야, 말을 뭐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입 닥치고 얼른 나가라고! 아니다. 됐다. 너희 차 안 받을 거니까 얼른 가. 얼른! 저를 가지고 노는 듯한 두 사람의 행동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른 척하긴 글렀으니 두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밖으로 쫓아내보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점심 당신 먼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 차 한 대... 여기 왜... 뭐야, 그러니까 여기 세차장 사장님이 윤진이 재혼한 남편이었던 거야? 그럼 일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세차장 하는 거구나? 참. 사람을 앞에 두고 실수를 했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지 전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인연이네요. 우연히 세차하려고 들어온 곳이 전 부인의 남편분이 하는 곳일 줄이야. 우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가라고! 여보, 우리 오늘은 이쯤에서 문 닫아요. 야, 이윤지, 너 왜 그래? 왜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네 남편분 가게까지 끌고 오고 난리야. 그리고 가게 대충 둘러보니까 사정도 어려운 것 같던데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 뭐 세차 하나 더 한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차 받으면 너네 남편분이 우리 은하한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자존심 세우겠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너 나랑 이혼할 때 자존심 한번 팔아먹어봐서 잘 알 거 아니야. 그게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 나 없으면 오늘 가게 열고 쓴 전기값도 못 벌고 돌아갈 것 같은데 그깟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차 받아. 그리고 혹시 아냐? 우리 세연이가 여기 왔다는 게 가게 홍보가 될지. 우리 세연이 관련으로 홍보한다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홍보해. 그리고 원하면 사인도 해줄게. 절 만난 것 가지고 시시덕거리던 두 사람은 제 남편이 허름한 세차장을 운영한다며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던 저는 흥분한 상태로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화를 내기 전에 남편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네, 세차 받고 가세요. 그런데 여긴 사무실이라 관계자 위에 출입하시면 안 되고요. 밖에서 기다려 주시죠. 아니면 세차 끝날 때까지 주변에 계시던가. 야, 이윤지, 봐봐. 너네 남편이 문제 없다고 하잖아. 하여튼 얘가 생각이 참 짧아요.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깟 자존심 세우겠다고. 아이, 그나저나 우리 남편분이 굉장히 쿨하시네요. 계산도 빠르시고. 세차 엄청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겉만 깔끔히 하고 내부 세차는 보이는 곳만 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좀 급하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요. 할 수 있겠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 꽤 바쁜 몸이거든요. 돈은 제가 좀 더 드릴 테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다. 윤지야, 네가 도와주면 되겠다. 두 사람이 하면 더 빨리 끝날 거 아니야. 내가 네 목까지 챙겨줄게. 아니요. 제 아내는 여기 직원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바쁘시면 다른 곳 가서 맡기세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인데 제 아내한테 그만 비아냥거리세요. 여기가 세차장이지 그쪽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남편분께서 기분 나쁘셨구나. 그런데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게 좀 불편하셨나 보네요. 네, 그럼 나가 있을 테니까 세차나 해주세요.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란 말을 돌려서 하자 전 남편은 조금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상간녀와 얌전히 사무실을 나갔죠. 그러자 남편은 제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미안. 난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당신 먼저 집으로 들어가 있어. 여기 있다간 당신 마음만 심란할 텐데. 아니야. 그냥 사무실 안에 있을게. 저 인간들 당신한테 시비 걸어오면 어떡해. 그때 말리는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지. 내가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나랑 관련된 일이라고 저 인간들 어떻게 할까 봐. 방금 한마디 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사무실 안에만 있어. 저 사람들 마주치지 않게. 저도 두 사람과 한 공간에 있긴 싫었습니다만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세차 관련으로 괜한 트집을 잡을까 걱정이 됐고 제 일이라면 뭐든 과하게 반응하는 남편이 두 사람에게 화를 내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사무실 문을 닫고 있으면서 세차장 밖이 보이는 자그마한 창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세차하기 전 차량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작은 창문 너머로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잠깐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을 또 조롱하더라고요. 세차장 사모님 편하네. 남편 일하는 거 사무실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고. 야, 좋다. 아까 내 남편이 말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글쎄 또 기가 살았나 봐? 내 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거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세차만 받고 가라고. 아이고, 우리 윤지가 사모가 되더니 성깔이 생겼구나. 꼴에 사모는 사모라고. 야, 시건방지게 굴지 마. 내가 네 남편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한 줄 아냐? 꼴에 남편이라고 성질 좀 부리길래 괜히 싸움으로 번질까봐 상대 안 했던 거지. 내가 싸워봐. 우리 세연이 이상한 소문 돌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무명 가수한테 누가 관심을 가진다고. 뭐? 이게 미쳤네. 야, 너 내가 사모님이라고 해주니까 진짜 뭐가 된 줄 아는 거냐? 넌 이 거지 같은 것도 세차장이라고 말하냐? 그걸 가지고 네 남편 보고 사장이라고 해? 그래서 넌 사모님이고? 야, 내가 네 남편 세차할 때 문제 삼아서 한번 괴롭혀봐?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될걸 사람 성질을 건드려. 야, 너 네 남편 우리한테 괴롭히는 걸 보기 싫으면 내 차 청소해. 네 남편 고생하는 거 보고 있지만 말고. 너도 얼른 가서 내 남편이랑 사이좋게 내 차나 닦아.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든다. 막 차량 손상됐다고 억지 쓰고. 그래도 괜찮겠어? 전 남편이 하는 헛소리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놈의 헛소리를 듣는 것도 못 참겠고 제 남편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세차나 해주고 보내자는 심정으로 일어섰죠. 그런데 그때 전 남편 차량에서 무엇인가 찾은 남편이 저와 전 남편 쪽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전 남편 보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이리 오라는 듯이 말이죠. 저기 돌았나. 여기 세차장은 손님한테 손가락질을 해? 아, 왜요? 뭔데요? 뭐길래 손님한테 손가락질로 합니까? 이거 그쪽 명함 맞아요? 네, 그런데요. 겨우 이것 때문에 그 손가락으로 부른 거예요? 그 손가락질을 어떨 때 쓰는지 압니까? 아랫사람한테 쓴다는 거 알아요? 방금 잠깐 아는 척했다고 나랑 친구라도 먹은 줄 알아요?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진짜 겁먹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저 옆에 여자도 여기 소속이겠네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 하는 말 안 들려?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뭔 헛소리를 짓거려, 이씨. 아, 그래. 나도 저 여자도 여기 소속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쩌려고. 아니, 여기 소속사 사장이 내 후배라 신기해서요. 근데 좀 실망이네. 회사가 커졌다고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있어. 이러면 오래 가려고 하다가도 엎어지는데. 뭐? 야, 방금 그 말 우리 보고 한 말이야? 이게 지가 사장님 선배면 선배지 뭔 헛소리를 짓거려? 그래서 어쩌라고. 너는 내 차나 잘 닦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헛소리를 짓거려서 사람 열받게 만들어? 남편이 차량에서 발견한 건 전 남편의 명함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명함에 적혀 있는 회사가 아는 후배의 회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렴풋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남편과 자주 어울리던 후배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 남편이 후배에게 연락하는 것도 그 후배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인 거잖아요. 게다가 그 후배 입장에서도 자신과 상관 있는 직접적인 일이 아니니 전 남편을 크게 혼낼 수도 없을 테고요. 그걸 알만한 남편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의 회사 사장이라는 그 후배에게 말이죠. 난데 너 미쳤냐? 아무리 회사가 커져서 네가 일일이 관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딴 새끼, 이딴 년을 네 회사에 두고 있어? 너 내가 매번 말하지. 업무 쳐내는 것도 중요하고 연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회사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런 새끼를 둬? 너 김동욱 실장이라고 알아 몰라? 그래, 그 새끼. 그 새끼랑 너네 소속 가수 중에 이세연이라고 있지? 그 둘이 뭐하고 다니는 줄은 아냐? 인성은 얼마나 개차반인 줄 알아? 너 까딱하다가는 그 둘 때문에 네가 쌓아 올린 거 다 무너진다. 애초에 이 둘이 사귀고 있는 게 말이 돼? 아니, 뭐 그래 사귈 순 있어. 근데 불륜까지 하면서 만나는 걸 두고 보고 있냐? 그래? 걔들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너 자리 좀 잡았다고 취했지? 정신 났지? 뭐? 뭘 잘못했는진 네가 두 사람 입에서 직접 듣고 우선 내가 하라는 대로 처리해. 이 실장놈 있지? 이 새끼는 관계자들 연락망에 싹 다 돌려서 업계 발 못 들이게 하고 애초에 소속사 속이고 가수랑 그 짓거리 한 것부터 퇴출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 아무리 작은 소속사라도 절대 발 못 들이도록 해. 매니저일 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된 일은 모조리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가수라는 얘 계약 기간 얼마나 남았어? 투자는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래? 그럼 지금 있는 스케줄 지각시키든 못 가게 하든 막아서 죄다 펑크 내버려. 업계 내에 소문 안 좋게 퍼지게 만들라고. 그리고 관계자들한테도 방금 내가 한 말 돌리든 자체 프로필을 만들어서 돌리든 안 부르고 안 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썩혀. 헛짓거리하면 투자금 반환 소송 걸어버리고 단순히 짓밟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라고. 알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은 코웃음을 치면서 제 남편을 보며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저거 왜 저래? 우리 겁주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 사장님이랑 통화하는 척하는 거야?
그러게. 에이, 어이가 없네. 내가 방송 일 하면서 별별 미친놈을 다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미친놈은 또 처음이네. 야, 윤지야. 너네 남편 여러 의미로 진짜 대단하다. 야, 널 진짜 많이 좋아하나 봐. 저렇게 별 쇼를 다 하는 걸 보면. 나중에 내 매니저먼트 차리면 네 남편 데리고 와. 개그맨으로 내가 데뷔시켜 줄 테니까. 야, 이은지 아주 멋진 남편 만났어. 두 사람이 저에게 제 남편을 비웃으며 조롱하던 사이 남편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조롱의 대상을 돌려 제 남편을 비웃으려고 그러는지 입을 열었죠. 그런데 그때 입을 떼기가 무섭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에게 말이죠. 어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뭐 나보고 겁이라도 먹으라고? 그런 거야? 그럼 직접 말을 하면 될걸. 뭔 쇼? 뭐야? 에? 사장님이네? 갑자기 뭐지? 사장님? 근데 왜 안 받아? 설마 오빠 방금 한 통화 때문에 사장님께서 전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 우연이겠지. 그냥 받아. 그렇겠지? 잠깐만. 예, 사장님. 네? 아, 그게 아닙니다. 네? 형님이요? 그때부터 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상간녀도 말이죠. 정확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진 거리가 있어서 알 수 없었지만 그 먼 거리에서도 어렴풋이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계속되는 전화통화에 제 남편은 여유를 부리고 있었고 전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은 점점 더 새파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저도 전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왜 그렇게까지 새파랗게 질려가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남편과 그 후배 사이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후배와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 그 후배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우선 남편과 그 후배의 관계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어요. 같은 동네 출신의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나와 가족들끼리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죠. 그러다 남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1년 뒤, 그 후배도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황을 전해 듣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 몇 년 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서로를 마주치게 됐다고 했죠. 그 당시 남편은 방송과 영화 제작을 하는 스태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향 후배는 흔히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오랜만에 마주친 후배가 조직폭력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남편은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조직폭력배라는 직업을 좋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다간 후배에게 어떤 식으로든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그 후배를 자주 불러냈다고 해요. 밥을 사주겠다고 또 고향 사람끼리 얘기나 하자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조직 생활을 스스로 그만둘 수 있게 설득하려고 불러냈던 거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설교하듯이 말을 꺼내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아서 편한 고향 선배의 모습으로 그 후배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천천히 설득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후배가 관심을 가질 만한 방송국 이야기를 시작으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없는 성취감이나 행복 등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 후배의 마음을 산 남편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후배에게 본론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고. 그 길을 계속 걷다가는 결국 망가진 모습에 스스로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며칠 동안 이어졌던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후배는 조직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도 끝까지 조직에서 나오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으니 답답했던 남편이 후배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붙잡아뒀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배는 솔직한 심정을 남편에게 토로했다고 하네요. 남편의 말처럼 자신이 생각해도 좋지 않은 결말이 예상되는 조직 생활을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조직 생활이 아니라고 말이죠. 어떤 보복과 조건이 있을진 몰라 겁이 난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후배에게 솔직한 심정을 듣게 된 남편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만 믿으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고 나서는 더 이상 불법적이거나 나쁜 일에 몸을 담그지 않겠다는 약속을 후배에게 받아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길로 후배가 몸담고 있던 조직폭력배 사무실로 갔다고 합니다. 아끼는 동생을 양지로 데리고 나오고 싶다며 후배가 당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 당할 테니 후배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남편의 제안을 들은 조직폭력배 관계자는 그 제안을 어이없어 하면서도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은 그곳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력을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폭력이 끝났을 때는 혼자서 걷기 어려운 상태라 조직폭력배 측에서 그 후배에게 남편을 데리고 가라며 연락했다고 하네요. 후배는 그때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이죠. 이후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온 후배는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러한 일을 초래하게 된 걸 후회하면서 말이죠. 또 자신을 위해 쉽지 않은 선택과 희생을 한 남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껴 그야말로 오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약속한 것들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고, 남편이 지옥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믿고 따르겠다며 다짐했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그 후배는 존경하는 남편을 따라 방송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 다 믿고 따르면서 말이죠. 그러다 남편이 스태프 일을 그만두고 매니지먼트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 후배는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남편 밑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요. 두 사람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는 매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전 부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가족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한 대가가 배우자의 외도라는 결과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전 부인의 외도마저도 자신이 이 일에 너무 매달려 가정을 소홀했던 이유로 생긴 일이라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 일을 줄여가며 전 부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전 부인은 계속해서 상간남과 만남을 가졌고 끝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 충격에 남편은 전 부인의 이혼 요구를 순순히 따라줬고 자신이 세운 회사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회사를 후배에게 넘기고 말이죠. 그리곤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복잡한 마음 역시 세차를 하듯이 정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됐고 정말 우연히도 제 전 남편이 남편의 그 후배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남편이 하던 회사를 그 후배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후배 역시 몇 번의 도전 끝에 혼자 힘으로 세운 회사였죠.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음에도 그 후배는 그 모든 것이 남편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삶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영물인지 모르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에도 아무런 물음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곤 그 이유를 제 전 남편에게 호통을 치면서 물었던 거죠. 제 전 남편이 잘못했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의 아내인 저도 그 후배의 직원인 전 남편과 상간녀도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을 제외한 모두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래도 저야 당황하는 정도였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제 남편의 협박이 전화 한 통화로 인해 현실이 돼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 후배의 전화를 받으며 벌벌 떨고 있던 두 사람은 통화가 끊기자마자 남편 앞으로 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한 번만 봐달라며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장님께서 어떤 분인지 몰라보고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떤 분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세차장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쪽이 표현하던 대로 말하면 남의 차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겠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나오세요. 조금 전까지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세차 받고 볼일 보러 가셔야죠. 근데 거기에 그러고 있으면 제가 세차를 못 하잖아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세차를 하신다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사장님께서 세차를 하시게 놔둡니까? 세차는 제가 후딱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릿세도 지불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신뢰한 말과 행동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방해 말고요. 얼른 나오세요. 저희도 이 차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다른 차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세정제를 맞든 물 왁스를 맞든 신경 안 쓰고 세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 마칠 때까지 나오세요. 그 다음은 저도 책임 안 집니다.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두 사람을 무시한 남편은 원래 하던 대로 세차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마친 뒤에는 차 옆에서 아직까지 무릎을 꿇고 있던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죠. 저 이제 세차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세차하면서 젖거나 튀거나 하는 건 제가 책임 안 져요. 아시겠죠? 사장님 제발요.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사장님과 윤지 눈에 안 띄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사장님과 윤지 눈에 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든 저희를 때리셔도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서 분이 풀리신다면 때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풀리신다면 때려주세요. 저희 두 사람 사장님 화 풀리시기 전까지는 못 일어섭니다. 거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용서인지 뭔지 내가 두 사람한테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럼 그쪽은 그쪽 일들 보시고 난 내일 합니다. 이제 세차 시작해요. 자리를 일어서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세차를 시작하자 두 사람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세차를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사과의 대상을 남편에게서 저로 돌렸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저를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남편의 화를 풀어보고자 한 거죠. 저기 윤지야, 조금 전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가 정말 윤지 너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냐. 감정이 있어도 네가 나한테 있어야지. 나도 사람인데 우리 관계 나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나도 인정해. 그건 알긴 아는데 널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당황스러워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게 그런 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네가 남편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지금 우리 사장님 난리 나셨거든? 우리 사장님 회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에서 잔뼈도 굵고 평가도 워낙 좋은 분이라 나 같은 놈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윤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쪽 일 말고 뭘 할 줄 아냐. 또 이 나이 먹어서 언제 일을 새로 배우겠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고 나서 나 돈이 별로 없어. 너랑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반으로 줄기도 했고 아직 세연이가 뜨질 못해서 내가 번 돈으로 거의 다 지출하거든. 그래서 나 이쪽 일 계속 해야 해. 그러려면 너희 남편분께서 우리 사장님께 잘 좀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부탁한다 윤지야. 당황했다고? 너희들이? 그놈의 거짓말 좀 작작해라. 당황했으면 차를 돌렸겠지. 아니면 비꼬는 말을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말았겠지. 근데 너희 두 사람 어떻게 했니? 사람 가지고 놀리지 않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세차 일한다고 무시 안 했냐고? 그래놓고 무슨 당황을 하고 실수를 해. 누가 봐도 사람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희보다 더 몰라. 너희 사장님이 내 남편 후배라는 것과 너희가 내 남편 후배인 사장님에게 된통 깨졌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저기 윤지씨, 아니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사모님, 저희도 무슨 일인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는 거라곤 남편 부리신 사장님을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모신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일로 이 사람은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저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활동도 못하고 묶여있게 생겼고요. 마냥 묶인 것만 아니에요. 지금 잡아놓은 스케줄 전부 다 파투 낸 다음에 제 책임으로 몬다고 하셨어요. 또 이 사람과 불륜 저지른 일 업계에 다 알리겠다고 했고 그러면 저도 이쪽 업계에서 매장당해요. 계약 만료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이미 업계 관계자들에게 찍혀있을 거라고요. 사람 살려주는 셈 치고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 남편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두 사람 앞길이 막막하다는 소리죠? 네, 맞아요. 저희가 두 분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무릎 꿇고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사장님께 좀. 근데 그러는 당신들도 날 낭떠러지로 몰아세우지 않았어요? 나도 딱 그랬는데. 저 인간이 바람 피우고도 뻔뻔하게 나왔을 때
두 사람이 나 투명인간 취급하고서 데이트하고 외박할 때 그때 나도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근데 뭐? 제발? 아직도 니들이 나를 바보 등신 호구로 보는구나? 야, 내 남편이 너희들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내가 뜯어말려. 퇴출당하고 매장당해? 너희 두 년놈들 생매장 안 당하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 맘 같아선 너희들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싶으니까. 사람 열받는 소리 계속 짓거리지 말고 세차 다 받으면 그 길로 꺼져. 꺼져서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 알겠어? 제게도 선처를 기대할 수 없자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문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 세차를 끝낸 남편이 돈을 받으러 왔죠. 다 끝났습니다. 확인하고 세차값 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뭐 확인할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이 하셨는데. 여기 세차값입니다. 근데 사장님, 정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 정말 마음 고쳐먹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사장님과 윤지한테 피해될 만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 정말 끈질기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걸 계산 받읍시다. 어디 한번 버텨봐요. 떠날 생각이 없는 두 사람을 본 남편은 다른 계산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한쪽으로 정리해뒀던 세차용품과 기계를 두 사람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터건을 맞고 몸을 못 가누는 모습, 온몸에 물거품을 묻힌 채 도망을 가다 넘어지는 모습, 또 스팀 증기가 뜨겁다며 소리를 치는 모습 등등 말이죠.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버티질 못하겠는지 세차장을 떠나겠다고 소리쳤어요. 사장님, 갈게요. 가겠습니다. 갈 테니까 그만하세요. 네? 누가 못 가게 잡았어요? 내가 가라고 했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군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와 뵙고 사지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노여움 풀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차를 타선 세차장을 떠났어요. 두 사람이 떠난 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 후배와 어떤 사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됐고요. 이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해주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전부 무의미한 짓이 됐죠. 그러다 무리한 행동으로 제 남편의 심기를 건드려 물벼락과 거품 세례를 받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제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결국엔 제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들 회사 사장님에게 용서를 비는 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지 저희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두 사람은 제 남편이 말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그 당시 제 남편이 말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우선 제 전 남편은 매니저 일을 못하게 됐고요. 상간녀는 업계에 불륜 소문도 돌고 남편 후배 측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니 몇 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 결국 가수의 길을 강제로 접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쁜 소식은 불륜까지 저지르며 연애하던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앞길이 막히게 되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서로의 탓이라며 다툼을 시작했고 결국 주먹질까지 오갔다고 하네요. 두 사람의 끝은 서로를 향한 고소 엔딩이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가짱게 느껴지던 두 사람이 더 가짱게 느껴졌습니다.
깃털보다 가벼운 사랑을 하면서 무슨 자신감에 불륜을 저지른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저로서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게 다행이라 생각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한심한 전 남편 옆에서 가정부처럼 지내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절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은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빠를 못 만났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복수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정한 제 행복을 찾게 된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안 좋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는 더더욱 안 되고요. 옳게 살아오셨다면, 좋은 분이라면 분명히 더 행복해질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끝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